어느 추운 설날 저녁 한 소녀의 이야기. 10살배기 소녀가 새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제 집에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섣달금음 야멸찬 고함소리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였죠. 언제나 그랬듯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억만장자가 내려 그만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왓장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온 동네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 듯한 설날, 전야의 불꽃놀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16을 번지 은하빌라 177호의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물쇠를 발로 걷어찬 듯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그리고 작은 그림자가 현관 앞으로 거칠게 끌려 나왔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내가 그 장롱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김용수 씨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은 서연이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죠. 10살의 마른 소녀 서연이는 털 스웨터, 소매가 찢겨 있었고 다 떨어진 운동화 안에는 맨발이었습니다. 밑창이 너무 얇은 창이 보일 정도였죠. 그가 잡아챌 때마다 서연이의 몸은 앞으로 휘청이며 벽돌담처럼 차가운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이거 놔주세요. 서연이가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결에 흩어지는 숨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길 건너편 집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쌍의 눈이 반짝였지만 이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저 아빠의 편지함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맨 아래 서랍 밑에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으면 거기 있는 편지들을 읽으렴. 하지만 새아빠 김용수는 마치 서연이가 자신의 보물이라도 건드린 것처럼 악을 썼습니다.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감히 그 쓰레기 같은 걸 뒤져. 그는 서연이를 너무 세게 잡아당겨 서연이는 차가운 바닥에 심하게 넘어졌고 뺨이 땅에 긁혔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육체적인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에 절대적인 침묵이었죠. 미숙 씨는 집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벗겨진 문 페인트를 움켜쥐고 있었죠. 그녀의 눈은 아주 잠깐 애원과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서연이와 마주쳤지만 이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지도 말하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흔들렸습니다. 한때 엄마였지만 이제는 텅 빈 껍데기뿐인 유령처럼 말이죠. 쓸모없고 침묵하며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김용수가 미숙 씨를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이글거렸죠.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당신도 저 배은망덕한 계집애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둘 다 쫓겨나고 싶냐고. 미숙 씨는 움찔하며 마치 그의 시선에 뺨이라도 맞은 듯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문고리를 더욱 세게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었죠.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말라버린 용기라는 우물에서 스스로 끌려 나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광경을 가로질러 비췄습니다. 김용수는 제 말을 끝맺지도 못했죠. 강력한 빗줄기가 그와 서연이를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온 공간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날렵한 검은색 SUV 한 대가 길게 끽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는 마치 길들여진 맹수의 숨결처럼 조용했죠.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긴 차콜 그레이 코트에 깃을 세우고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구두가 길 위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단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지녔습니다. 국내 최대 투자그룹의 대표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억만장자 박지훈 회장이었습니다. 마치 이사회에 들어선 것처럼 누군가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처럼 등장했죠. 그는 길에 서서 김용수를 향해 헤드라이트를 똑바로 비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크지 않으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만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쇠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죠. 김용수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 누구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지시오. 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제 이름을 모르신다면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녹화 중이고 저에게는 이런 사건을 아주 좋아하는 변호사 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워서 김용수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서연이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미숙 씨는 움츠러들었죠. 김용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치지 않아도 자신을 위축시키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자신을 위해 감히 목소리를 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김용수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영웅이라도 되려고 해. 왜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첫째, 저는 단지 가족에게 학대받는 불쌍한 아이를 돕는 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의 엄격한 얼굴과 단정하게 정돈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기에 충분한 거리였죠. 그리고 저는 당신을 법정에 세울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커튼은 여전히 내려져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증인이 있다는 것을, 침묵하지 않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버릇없고 키워주는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공격성이 덜했습니다. 박지훈은 서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작은 나무 상자를 마치 보물처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그는 몸을 숙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니? 서연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추억 상자 속에 있는 편지들을 보고 싶었어요. 김용수가 쉭쉭거렸습니다. 불쌍한 척하는 겁니다. 제 엄마한테 잘 배웠어요. 박지훈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죠. 그 말은 경찰에게 가서 반복하시죠. 김용수는 욕설을 내뱉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집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그는 다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죠. 박지훈은 다시 몸을 돌려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왜 아빠가 너를 그렇게 때린 거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나무 상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저 사람은 제 친아빠가 아니에요. 제 아빠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풍겨오는 설날 저녁 불꽃놀이의 매캐한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웃음소리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앉아있는 작은 소녀만이 회색 그림 속 한 줄기 엇나간 물감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서연이의 발에 신겨진 찢어진 운동화를 보았습니다. 밑창은 닳아 없어지고 발가락 부분은 터져 찢어진 양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차에 타렴.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유가 아니었죠. 서연이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요. 좋다. 처음에는 의심해야 하는 게 맞아. 그건 생존자의 증표란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또한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구별하는 법도 배워야 한단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불의를 보았고 침묵하는 것에 지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팔에 안고 채 올라탔습니다.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떨리고 있었죠. 박지훈은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동네를 벗어나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그들 뒤로 위글번지 은하빌라 107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서연이가 집이라고 불렀던 모든 고통스러운 세월을 방금 삼켜버린 블랙홀처럼 말이죠. 어떤 밤에는 단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오직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양옆의 말없는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죠. 마치 유령 같은 파수꾼들처럼요. 자동 철문이 열리자 서연이 앞에는 하얗게 칠해진 대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높고 조용하며 거의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죠. 박지훈은 엔진을 껐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렸습니다. 여전히 나무 상자와 낡은 갈색곰 인형 꼬미를 꼭 껴안고 있었죠.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기 전 7번째 생일에 받은 세상에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문을 밀어 열고 불을 켰습니다.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윤이 나는 마룻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풍스러운 벽난로 벽을 따라 늘어선 책장들, 그리고 웅장함 아래 감춰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넓은 거실을 가로질러 비췄습니다. TV 소리도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나 호화로워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고 오직 물건들만이 기억을 기다리며 남아있는 듯했죠. 들어오렴. 박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가볍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치 이 장소를 더럽힐까 두려운 듯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웠죠. 그는 그녀를 계단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한때 아이 방으로 개조되었던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한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높은 선반 위에 놓인 몇 개의 낡은 봉제 인형이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침대 위에 단정하게 접힌 잠옷을 가리켰습니다. 내 딸 예나의 예전 옷이다. 목욕하렴. 욕실은 왼쪽에 있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비누도 있으니 마음대로 쓰렴. 서연이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원한다면 곰 인형을 데리고 들어가도 괜찮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곰 인형을 손에 쥔 채 마치 누군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했죠. 욕실은 따뜻한 수증기로 가득했고 거울은 뿌옇게 변했습니다. 서연이는 흐르는 물 앞에서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을 제야하거나 누군가와 경쟁하며 먼저 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느낌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흘러내리며 지난 한 해 동안 그녀 안에 굳어졌던 때와 무언가를 씻어냈습니다. 그녀는 욕조에 앉아 수건에 쌓인 꼬미를 껴안고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젖은 머리에 무릎까지 오는 긴 잠옷을 입고 나왔을 때 박지훈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부엌은 넓고 현대적이었지만 과시용은 아니었습니다. 양파 볶는 냄새, 뭉근하게 끓는 육수 냄새 사람들에게 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냄새가 풍겼습니다. 박지훈은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국을 끓일 줄 아는 건 생존 기술이다.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삼키기 쉽고
무엇보다도 이름 없는 많은 것들을 치료해주지. 서연이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꼬미를 껴안고 곰 인형의 해진 귀를 손으로 잡고 있었죠. 채식주의자니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건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니, 그럼 먹으렴. 세상에는 두 가지 굶주림이 있다. 배의 굶주림과 마음의 굶주림. 두 번째 것은 치료하는데 더 오래 걸리지만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꾸나. 서연이는 안으로 들어와 식탁 옆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높아서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고 길을 잃은 듯 했지만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그릇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서려 눈앞이 흐릿했죠. 닭고기 수프 담근 감자고수. 평범한 국 한 그릇이었지만 너무나 향긋해서 정말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박지훈은 물을 더 따르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첫 숟가락을 떴고 이어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15분 후 그릇은 깨끗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꼬미 주위로 두 손을 모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곰 인형이 방금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한 것처럼요. 박지훈은 말없이 관찰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꼬미에 풀어진 단추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작은 소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크고 갈색 눈동자 약간 길을 잃은 듯 했지만 약해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항상 그걸 안고 있니? 그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꼬미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7번째 생일에 아빠가 주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직장을 잃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고 했어요. 박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나뭇결이 그의 마른 손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조심해서 간직했어요. 비록 김용수 아저씨가 제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고 했지만요. 박지훈의 눈에 무언가가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서연이는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의 얼굴을 살피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분노였죠. 그는 일어서서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침착하고 단정했습니다. 서연이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박지훈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여전히 꼬미를 껴안은 채 조용한 집 안을 둘러보았죠. 잠시 후 그녀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박지훈 아저씨, 왜 아저씨, 따님은 여기 안 보여요? 박지훈은 약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들고 있던 코코아 잔을 떠나 2층으로 이어지는 복도 항상 닫혀있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주 먼 곳에 있단다. 서연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빠처럼요. 엄마도 아빠가 아주 먼 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박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정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드럽게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 없는 쓰다듬음, 마치 그들이 방금 어른과 아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어떤 종류의 상실을 공유했다는 인정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꼬미를 품에 꼭 껴안고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빛났지만 여전히 바닥에 깔린 슬픔을 감추지 못했죠. 아저씨도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따님을 그리워하세요. 박지훈은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질문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을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속처럼 분명했습니다. 나는 항상 예나를 그리워한단다, 서연아. 매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날조차도 서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얘네 대해 이야기하면 가슴 아파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사실 더 아픈 건 아무도 감히 얘나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때란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숨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지만 음악이 부족했고 웃음소리가 부족했고 매일 아침 서로를 부르는 소리조차 부족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몇 년처럼 엄마는 종종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정말로 살고 있지 않았죠. 박지우는 담요를 가져다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내 침대는 2층 복도 끝 손님방에 있단다. 오늘 밤은 추울 거야. 서연이는 담요를 껴안고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꼬미를 제 옆에 눕혀도 돼요.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두렴. 그날 밤 다락방 아래 작은 방에서 서연이는 꼬미를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심코 풀어진 단추를 만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실 조각을 꺼내 내리고 서툰 바느질로 하지만 조심스럽게 단추를 다시 달았습니다. 밖에서는 박지훈이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에 반사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죠. 갈색 머리의 소녀, 빛나는 눈. 예나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눈에서 그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다시 보았습니다. 외모의 유사성이 아니라 둘 다 낡은 물건을 껴안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들을 묶어주는 마지막 실인 것처럼요. 때로는 가장 먼저 치유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뜨거운 국 한 그릇과 아무도 빼앗지 않는 자리입니다. 새벽빛이 엷은 커튼 사이로 은밀하게 스며들어 매끄러운 마룻바닥에 옅은 주황색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창밖의 뒷마당은 여전히 안개에 덮여 있었고 참새들이 하얀 울타리 위에서 지저귀며 새날의 첫소리를 냈습니다. 박지우는 오랫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이른 아침 부엌에서는 따뜻한 우유와 코코아 냄새가 갓 구운 토스트 냄새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도자기 컵 2개만이 놓여 있었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서연이가 머리를 풀고 나왔습니다. 긴 밤을 보낸 후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잠옷은 길어서 거의 발목까지 내려왔으며 손에는 여느 때처럼 꼬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턱에서 망설이며 멈춰서서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 박지훈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박지훈은 약간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다른 컵을 가져와 시원한 물을 채워 식탁 위에 놓고는 그녀에게 와서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물 마시는데 허락받을 필요 없단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컵을 받아들고 마치 깨뜨릴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하다는 듯 끄덕였죠. 안전하다고 불리는 곳에서도 두려움의 습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먹으렴. 박지훈은 부드럽게 토스트 접시를 식탁 건너편 의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코코아는 닭에 해줄까? 아니면 싱겁게?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딱 맞게 시작하자. 그는 코코아 2스푼과 설탕 1스푼을 넣고 잘 저은 다음 컵을 밀어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펼쳐진 신문을 떠나지 않았지만 다음 질문은 서연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적 있니? 형식적으로 묻는 질문도 아니었고 동정하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박지훈이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흘러나왔지만 서연이의 가장 깊은 곳을 때렸습니다. 짐덩어리,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들로 짓밟혔던 바로 그곳을요. 작은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아주 조용히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낌도 통곡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막히는 소리만이, 꼬미를 더욱 꽉 쥐는 손만이 마치 약하게 보일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박지훈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는 울지 마라고도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어서서 휴지를 가져와 코코아 컵 옆에 놓았습니다. 우는 것도 행동이란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기도 하지. 아침 식사 후 박지훈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는 깔끔했고 서류로 어수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나서야 누군가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일찍 전화하셨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 봅니다. 수화기 넘어 남자의 목소리는 졸린 듯 하면서도 또렷했고 오랜 경력의 변호사 특유의 느낌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여자아이 하나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바로 제 앞에서 새아버지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초의 변호사가 낮아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10살입니다. 다친 곳은요? 심각하진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분명히 오랫동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라도 있습니까? 네, 사건을 진행하기에 충분합니다. 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김용수라는 남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법적 새아버지입니다. 아이 엄마는 그 남자에게 의존하는 것 같고 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함과 주소는요, 김용수, 동쪽 변두리 은하빌라 107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초기 서류 작업은 제가 처리하죠. 하지만 박 회장님, 정말 이 일에 관여하시려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일단 사건이 시작되면 김용수는 법정에 끌려 나올 것이고 회장님께서도 증언하셔야 할지 모릅니다. 박지훈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계단에 앉아 있었고 이른 햇살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꼬미를 안고 있었지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꽉 쥐고 있었죠. 제 딸 예나 기억하십니까?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나도 꼭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온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층을 건드리는 듯했죠. 예나를 되돌려 구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제가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하겠습니다. 박지훈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안에는 작은 반지꼬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꼬미 이리 주렴. 단추 고쳐줄게. 서연이는 반사적으로 약간 움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마치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건네는 것처럼 곰 인형을 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지훈은 돌계단에 앉아 말없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반듯하고 그처럼 확실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무언가를 할 때는 누구보다 잘했죠. 바느질 할 줄 아세요? 응. 예전에 예나가 뽀삐라는 곰 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랑에 빠져서 다 젖었었지. 저녁 내내 내가 팔을 다시 꿰매줬단다. 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나 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박지훈은 그녀를 보지 않고 여전히 바느질을 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년 됐단다. 죄송해요. 괜찮다. 사람은 아무도 그들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때 정말로 죽는 거란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 곁에 조용히 앉아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꿰매 주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8살 때였죠. 그날 엄마는 부러진 책가방 끈을 다시 꿰매 주셨습니다. 아빠는 옆에 앉아 노래하는 박쥐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날은 또한 아빠가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해서 부엌에서 쓰러지셨던 날이었고 그 후로 아빠는 다시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 바느질을 마쳤을 때 꼬미는 잃어버렸던 단추를 되찾았습니다. 실밥은 약간 삐뚤었지만 튼튼했죠. 서연이는 곰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은 일어서서 손을 털었습니다. 꼬미가 이제 더 튼튼해졌으니 몇 년은 더 버틸 거야. 서연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일그러지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미소였죠. 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때문이 아니라 그 눈 속에 작은 불꽃이 희미하고 연약하지만 희망의 시작을 알리며 깜빡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답 없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과 말로 치유될 필요 없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모든 아이는 자신을 버려두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작은 회의실은 낡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하얗게 칠해진 벽은 발에 있었고 복도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방 한가운데 놓인 긴 나무 테이블 위로 고르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테이블에는 4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가까이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김용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연한 파란색 셔츠는 깔끔하게 넣어 입었고 머리는 헤어스프레이로 뻣뻣하게 세워 모범적인 남편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오직 옆으로 곁눈질하며 쏘아보는 눈빛만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죠. 서연이의 친모 미숙 씨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죠. 그녀는 박지훈의 시선을 피했고 김용수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박지훈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그 옆에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초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은 열려 있었고 몇 장의 출력물과 USB 드라이브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모신 것은 아동학대에 관한 심각한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용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학대요, 그저 버릇을 가르치려던 겁니다. 애가 버릇이 없어요. 집안에서 금지된 물건을 들춰내고요. 훈육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 변호사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버튼을 누르자 테이블 머리맡에 작은 화면이 켜졌습니다. 박지훈이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이 나타났죠. 그날 저녁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용수가 서연이를 길거리로 끌어내고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잡아채는 모습.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앵글은 명확했고 소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김용수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훈육입니까? 최 변호사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좀 화가 나서. 아이는 다쳤습니다. 이웃들은 거의 매일 밤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가 한밤중에 외투도 없이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을 꺼내 단호한 동작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연 양의 학업 기록입니다. 아니, 오히려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는 파일을 사회복지사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이는 10살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어떤 정규 학교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기록도 임시 휴학 신청서도 의료 보고서도 전혀 없습니다. 김용수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몸이 약해요. 자주 피곤하다고 하고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억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최 변호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의료 면제 신청도 하지 않았고 가정교사를 고용하지도 않은 채 학교 교육도 없이 아무런 통제 없이 아이를 집에 방치했습니다. 그것은 돌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미숙 씨, 사회복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미숙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를 그리고 박지훈을 그러고는 재빨리 김용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붕 밑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지훈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파고들었죠.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 또한 공모의 한 형태입니다. 미숙 씨는 뺨이라도 맞은 듯 움찔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도 박지훈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김용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졌죠. 당신들이 우리 집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서연이가 얼마나 버릇없는지는 모를 거요. 무례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요. 이웃들이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영상도 조작된 겁니까?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겁한 불꽃 위로 쏟아지는 서리처럼 차가웠죠. 김용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서연 양은 현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미숙 씨 친어머니로서 협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수 씨와 계속 함께 생활하신다면 양육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것입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는 괜찮나요? 박지훈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당신 지붕 밑에서 살 때보다는 낫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난방기 소리만 부드럽게 웅궁거릴 뿐이었죠. 오랜 침묵 끝에 미숙 씨가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김용수는 누구와도 악수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미숙 씨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 위로 힘없이 또각거렸죠. 박지훈과 최 변호사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녀를 믿으십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소송당할까 두려워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서연이가 어디서 살게 될지 그리고 안전한지만이 중요합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을 위한 임시 후견인 지정을 위한 긴급 항소를 제안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강력합니다. 영상 증인 이웃들, 거기에 김용수의 비협조적인 태도까지요. 박지훈은 잠시 말이 없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과하다고요. 박 회장님은 방금 설날 전야 한복판에서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구했고 따뜻한 식사와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과하다면 이 세상에는 회장님처럼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박지훈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이었고 이제는 다시 잃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거실에서 그림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꼬미는 그녀의 무릎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죠. 작은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죠. 박지훈 아저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는 외투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단다. 저랑 관련된 일이에요. 박지훈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작은 소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거짓말은 안 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아무도 너를 해칠 권리는 없어, 서연아. 작은 소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지훈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말했죠. 사람들은 안전하기 위해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란다. 그들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믿기 위해 안전해야 하는 거야. 가해자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침묵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침묵은 결코 말해지지 않는 폭행을 덮어왔으니까. 그 주 주말 아침 햇살은 종이처럼 얇게 뒷마당에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조용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엌 옆 작은 방은 박지훈에 의해 서재로 정리되었습니다. 나무 책상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그리고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색연필 몇 자루가 있었죠. 서연이는 의자에 앉아 꼬미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기타줄처럼 팽팽했죠. 이 선생님이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할머니였는데 작은 체구에 구슬 안경을 쓰고 크림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세탁되어 옷장 안에 단정하게 접힌 따뜻한 담요처럼요. 네가 서연이구나. 이 선생님이 말하며 작은 소녀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이란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동안 매일 아침 만날 거야. 그냥 재미있게 지내자.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단다. 서연이는 곰 인형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으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박지훈은 멀리서 문가에 서서 커피 잔을 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었죠. 이 선생님이 그림책을 들어 올렸을 때 작은 소녀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낯선 것인 양 각 글자를 훑어보았죠. 이 선생님은 부드럽게 서연이의 공책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내 곰친구, 이름 쓸 줄 아니.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자들이 점차 나타났습니다. 꼬, 이. 글을 쓰고 나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흐느끼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눈물만이 종이 위로 떨어져 마지막 글자 이를 번지게 할 뿐이었죠. 이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가져다 부드럽게 건넸습니다. 박지훈은 밖에서 서서 손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선생님은 박지훈과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똑똑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를 읽는 것처럼 가벼웠죠. 하지만 마음 주위에 얼음장 같은 벽이 있어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틀릴까봐, 잘못 쓸까봐, 잘못 읽을까봐, 그러면 꾸중 듣고 소리 지르고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거군요. 2학년 이후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박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새아버지가 학교에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도 꼬미 이름은 쓸 줄 알잖아요. 이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론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박지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또래들을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누구를 따라잡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자기 속도대로 갈 것이고 누가 알겠어요.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더 멀리 갈지. 박지훈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가 열심히 그림을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꼬미는 두 큰 손 사이에 서 있었죠. 그 손 중 하나는 분명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 주 7번째 날, 이 선생님은 서연이에게 완전한 문장을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쓰고 싶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썼습니다. 꼬미는 이 집을 좋아해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그런데 너는 어떠니? 서연이는 망설이다가 두 번째 줄을 덧붙였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여기 없을까봐 무서워요. 이 선생님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잖니? 진짜 집은 벽돌이나 창문 속에 있는 게 아니란다. 그건 네가 틀렸을 때, 슬플 때, 아니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할 때 너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야. 서연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수업 후에 책을 정리하고 공책을 접고 칠판을 닫고 색연필을 상자 안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박지훈에게는 만점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서연이가 첫 글자를 쓰는 영상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따로 저장하고 첫날 살아가기를 배우기 시작하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글자를 다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매를 피하지 않아도 되고 어른들의 얼굴을 추측하지 않아도 되고 물어볼 것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요. 그는 제때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서 딸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물러서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쓰는 첫 글자는 결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살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늦은 저녁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며 다가오는 눈에 두껍고 차가운 기운을 실어왔습니다. 박지훈의 2층 서재에는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낡은 액자들과 떠나갔지만 결코 잊히지 않은 얼굴들에 반사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위스키 2잔을 따라 친구 앞에 한 잔을 놓았습니다. 오늘 정말 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다보았고 눈은 마치 유리 뒤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예나는 9살 때 죽었습니다. 그가 쉬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 단어가 마치 목구멍을 베는 듯 했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였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고에 대해 들었고 동네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박지훈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나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다른 차가 빨간불에 달려들었죠. 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은 잔을 꽉 쥐고 있었죠. 그 후로 차를 팔고 예나 방을 정리하고 셔츠 하나하나, 인형 하나하나 접어서 상자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흐르는 고통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예나가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10년 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아래층에서는 서연이가 거실에서 꼬미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색연필로 종이에 눈과 코 빨간 리본을 더 그려 여권처럼 곰 인형 등에 붙였습니다. 나중에 꼬미가 학교에 같이 가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박지훈 아저씨가 말했다고 했죠. 작은 소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꼬미는 그녀 무릎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전날 박지훈이 준 작은 손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벽난로 옆에 놓인 향초에 손을 뻗었을 때 팔이 꼬미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가벼운 충격에 곰 인형이 굴러 벽난로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불은 약했지만 여전히 뜨거웠죠. 저는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꼬미야, 서연이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계단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그저 달려들어 벽난로 문을 열고 맨손으로 꼬미를 불 속에서 꺼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의 손이 불에 닿아 타올랐습니다. 박지훈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 인형을 바닥에 던지고 천으로 불씨를 짓밟아 끈 다음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로 뺀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죠. 서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그리고 그의 손을 한쪽 귀가 그을렸지만 온전한 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전처럼 흐느끼거나 참는 것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억눌렸던 눈물이 마침내 길을 찾은 것처럼요. 박지훈은 무릎을 꿇고 다치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품에 달려들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그런 적 없었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요. 박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모든 위로의 말은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0분 후 서연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박지훈은 손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화상은 진한 빨간색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지 않았죠. 최 변호사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박지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그에게 기대 있었고 꼬미는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귀는 그을렸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죠. 마치 서연이 자신처럼 말이다. 박지훈이 마치 공중에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피를 나눌 필요는 없단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죠. 죄송해요. 꼬미를 태우고 아저씨를 다치게 했어요. 박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꼬미는 이 이야기를 다른 모든 곰 인형들에게 해줄 거야. 존경받을 거란다. 작은 소녀는 눈물 사이로 킥킥거렸습니다.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그 웃음은 더 이상 억지스럽지 않았죠. 그날 밤 박지훈은 손에 붕대를 갈고 나서 혼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과의 약속을 기록하는 데만 사용했던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나는 예나를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꼬미를 구했다. 그리고 만약 작은 소녀가 자신의 곰 인형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아마도 마침내 그녀 또한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일 거다. 아버지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구할 때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 빗방울이 유리에 매달려 각 방울이 마치 바깥 세상을 지우려는 듯 길게 늘어졌습니다. 박지훈의 대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새도 해도 없이 오직 부엌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와플 굽는 냄새와 코코아 잔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박지훈은 정외 미숙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구겨진 봉투, 비뚤어진 글씨체였습니다. 박지훈 씨께 만약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 편지를 읽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말없이 읽었습니다. 편지는 짧았고 화려하지도 사과하는 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제 아이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저는 그저 두려워하는 법밖에 몰랐습니다. 버려질까봐, 집이 없을까봐, 김용수 씨가 미쳐 날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부디 아이에게 직접 한 번만이라도 아이가 결코 짐이 아니었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저 제가 너무 약했을 뿐입니다. 박지훈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그저 작은 소녀가 이 선생님과 함께 앉아 글씨를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철자가 틀릴까봐 입술을 꽉 다문 채였죠. 일주일 후 늦은 오후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문에서 가벼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의 노크 소리가 3번 울리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돌계단 위에는 한 여자가 쏟아지는 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미숙 씨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젖었고 낡은 외투는 진을투성이었으며 우산도 없이 너무 오래 울어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위층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커튼 뒤에 숨어 현관을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보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꼬미를 꽉 껴안고 있었고 발은 떨렸죠. 미숙 씨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쥔 채였죠. 내 딸아,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잠겼고 빗속에서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두려웠어. 하지만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각 단어가 울려 퍼질 때마다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죠.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옛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자신을 어두운 방에 남겨두고 김용수 씨가 분노를 터뜨리도록 문을 닫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눈빛은 정확히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들어 그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이에게 제가 한 번만이라도 말하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박지훈은 계단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가 거기에 서 있었죠. 눈은 젖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할 필요 없어. 아무도 너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단다. 작은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엄마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한때 유일한 안전한 장소였던 사람, 그리고 또한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단다. 박지훈이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잊으라고 강요받지는 않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뛰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찬장으로 가서 깨끗한 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초대하거나 껴안지도 않고 그저 엄마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서연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더 이상 증오는 없었죠. 그녀는 집 안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쾅 닫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닫았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서연이와 벽난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기분이 어떤지 묻지 않고 그저 코코아를 따르고 쿠키를 하나 더 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춤추는 불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박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정말로 미안하지 않은 사람은 비 오는 날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전처럼 엄마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다시 믿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야. 용서는 분노를 품지 않고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란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펜을 들고 공책을 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엄마는 잘못했지만 나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박지훈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일어서서 서랍을 열고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예전에 이걸 보냈었단다. 지금 네가 읽기에 적절한 때인 것 같구나. 서연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펴서 각 줄을 읽었습니다. 끝에 다다르자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엄마가 내가 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서연이는 꼬미를 옆 의자에 눕혀두고 잘 때 껴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뒤척여 이불을 높이 끌어올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이 누가 자기 삶에 머물게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은 보호하기 위해 닫아야 하지만 때로는 틈을 열어둘 때도 있습니다. 바깥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공기는 덜 차가웠지만 법원 건물은 여전히 특별한 우울함에 덮여 있었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양탄자 밑에 묻혔던 이야기들이 이제 빛 속으로 끌려 나왔기 때문이죠. 법정 안좌석들은 꽉 차 있었고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 아이가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박지훈은 앞줄에 앉아 있었고 최 변호사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공책은 펼쳐져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들 앞에는 김용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긴장되고 붉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비뚤어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마치 탈출구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이 선생님이 막 준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꼬미를 안고 있었지만 증인석에 가까이 가서는 부드럽게 곰 인형을 좌석에 내려놓고 똑바로 섰습니다. 판사가 내려다보며 낮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연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12월 31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내쉰 다음 말했습니다. 저를 부러진 인형처럼 끌고 갔어요. 손은 긁혔고 무릎은 벽돌에 부딪혔어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아무도 저를 변호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온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기울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는 떨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의 편지함을 찾고 싶었어요. 엄마는 제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 다시 읽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김용수 아저씨는 저를 배은망덕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불렀어요. 어른들이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뒷줄에서 누군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참고 있었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양.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최 변호사가 신호를 보내자 직원이 서연이를 박지훈 옆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물 한 잔을 주었죠.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용수가 벌떡 일어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걔를 미워하지 않아요. 버릇을 가르친 것뿐이라고요. 당신들은 걔가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판사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말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김용수는 눈을 굴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녹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소리만 질렀지 때리지는 않았다고요. 걔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최 변호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USB 드라이브가 노트북에 꽂혔고 법정 앞 큰 화면에 김용수가 서연이를 거칠게 끌고 나오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욕설이 선명했죠. 이웃 증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백발의 할머니였는데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어요. 우리는 비겁했고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였어요. 두 번째 증인은 학생이었는데 할머니 딸의 친구였습니다. 서연이가 밤에 몰래 빠져나와 이웃집 처마 밑에서 꾸중을 피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봤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용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그는 의자로 물러났습니다. 판사는 두 번째 재판날이 필요 없다는 듯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은 김용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영상 증거 직접 증인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에 근거하여 법원은 피고인 김용수가 아동학대 및 방임 심각한 수준의 죄를 범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처벌은 징역 5년, 최초 3년 동안 가석방 없음입니다. 망치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겨울이 막 닫힌 듯한 판결 같았죠. 서연이는 박지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호하지도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려다보았죠. 손에는 꼬미를 가볍게 쥐고 있었고 속삭였습니다. 끝났죠, 아저씨. 박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는데 올해 첫봄 햇살이 막 계단 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작이란다. 그날 오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버터 쿠키를 준비해 놓았죠. 온 집 안에서 계피 냄새가 풍겼습니다.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종이를 꺼내 적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첫날. 박지훈이 지나가다 그 줄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조용히 작은 소녀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가볍지만 아무도 그녀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히 확고한 손길이었죠. 더 이상은요. 어떤 재판은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똑바로 서서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녀가 그럴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늦봄 호수 표면이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엷은 햇살이 나무 사이로 떨어져 내리며 마치 금실로 낡은 계절을 꿰매는 듯했습니다. 호숫가 대저택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다락방 창문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지훈이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방 예나의 방이 있었죠. 잠겨 있지는 않았지만 항상 닫혀 있었고
먼지는 없었지만 황량했습니다. 박지훈이 건드리면 상실감이 폭발할까 두려워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기억의 일부로 간직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오후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서연이가 뒤따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먼지떨이와 함께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채였죠. 박지훈은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방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연보라색 꽃무늬 침대보창과 작은 책상 위에는 색연필이 가득 담긴 유리병 벽에 바싹 붙여놓은 책장에는 예나가 좋아했던 동화책들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먼지도 거미줄도 없이 오직 시간의 침묵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의 부드러운 숨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책 한 권 가져가도 괜찮다. 박지훈이 마치 무언가를 깨울까 두려운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나는 개의치 않을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책장으로 걸어가 각 책등을 손으로 훑다가 낡은 표지의 얇은 책 마틸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책을 잘 읽고 지혜를 사용해서 나쁜 어른들과 싸우는 이야기요. 박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나가 가장 좋아했단다. 서연이는 책을 껴안고 침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펄쩍 뛰거나 장난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마치 이곳이 아주 중요한 누군가의 세상이었음을 아는 듯했죠. 박지훈 아저씨, 그녀가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아저씨 따님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제 마음속에 제가 있을 자리가 있었을까요? 질문은 조용한 방 안으로 마치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잔물결이 멀리 퍼져나갔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닥까지 깊었습니다. 박지훈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작은 소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두려워하고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신뢰하고 묻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희망할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너는 이미 거기에 있었단다, 서연아. 그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크거나 빛나는 미소는 아니었지만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것을 멈춘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앞에는 방금 입력한 제목이 적힌 빈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만. 내가 개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출판하지 않을 회고록공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박지훈이 너무 오랫동안 건드리기를 두려워했던 기억의 일부를 다시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만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때로는 그만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을. 아이가 비 오는 날 부러진 인형처럼 끌려가고 세상이 외면할 때라는 것을. 나는 내 딸을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이는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나는 또한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던 아버지의 일부를 구했다. 그는 멈추지 않고 타이핑했습니다. 빈 페이지들이 글자와 단어로 채워졌고 불변이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잊음으로써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마주하기를 선택함으로써요. 서연이는 부엌에 앉아 마틸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리며 읽었습니다. 그녀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읽었고 각 단어는 둥글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언젠가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빨리 배울 필요가 없고 그저 그들이 배울 수 있다고 믿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이제 서연이는 읽는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수업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꾼 사람에 대해 쓰시오.
에세이는 길지 않았지만 그녀가 쓴 가장 진실된 글이었습니다. 박지훈 아저씨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저와 두려움 사이에 처음으로 서주신 분입니다. 제가 넘어질 때 아저씨는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가 그 손을 잡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피 때문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에세이로 높은 점수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읽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매일의 행동으로요. 기억은 지울 수 없지만 과거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와 함께 용감하게 쓸 사람이 있다면요. 다시 설날 전야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눈이 깃털처럼 가볍게 내려 얼어붙은 호수를 어루만졌습니다. 대저택 식당의 노란 불빛이 유리를 통해 반사되어 차갑고 회색빛 하늘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마치 조용한 달들 속에 켜진 촛불처럼요. 집 안에서는 벽난로가 부드럽게 타오르고 있었고 코코아와 구운 과자 냄새가 뒤섞여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세 사람이 손으로 짠 양털 깔개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곰인형 꼬미는 빨간 실로 다시 꿰매져 서연이 무릎에 얌전히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이제 작은 소녀가 일주일 내내 직접 만든 감사 카드를 담는 데 사용되는 낡은 나무 편지함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창가 근처에 앉아 생강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눈은 1년 전처럼 더 이상 빨갛거나 부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들으며 해를 끼치지 않고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각 사람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따랐습니다. 그는 다치지 않은 손으로 그달 초에 찍은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을 바로 잡았습니다. 나무 액자는 벽난로 선반 위에 엄숙하게 놓여 있었죠. 그가 돌아섰을 때 서연이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글씨는 고르고 아름답고 진지했습니다. 오늘 밤을 위해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제가 읽어도 될까요? 그녀가 박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익숙한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코코아 잔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서연이는 일어섰습니다. 손은 종이 가장자리를 가볍게 쥐고 있었죠.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1년 전 저는 겨울밤 한가운데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차를 세우고 영상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이 저를 짐이 아닌 아이로 봐줄 마지막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름으로 불리고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듣고 무서울 때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빠에게 편지를 써서 구해달라고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아저씨는 작은 소녀 하나를 구한 게 아니라 제 온 세상을 구해주셨어요. 마지막 말이 끝난 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지훈은 코코아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 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서연이는 다가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놓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손 위에 부드럽게 올려졌습니다. 꼬미를 구하기 위해 화상을 입었던 손은 이제 치료되었고 운명적인 밤의 부드러운 알림처럼 옅은 분홍색 자국만이 남아있었죠. 아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 멈춰섰기 때문에 울었어요.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고 나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자신이 사랑받고 선택받고 머물러도 된다는 것을 아는 아이의 빛으로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나도 너에게 고마워해야 한단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었으니까. 시계가
12시 5분 전을 알렸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았으며 오직 가벼운 바람과 멀리 떨어진 집에서 누군가 음악을 트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박지훈은 서연이에게 외투를 입혀주고 천천히 그녀 옆에 섰습니다.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미숙 씨는 스카프를 들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눈은 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감히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불꽃이 터졌습니다. 빛의 폭발이 밤하늘에 피어났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금색, 그리고 청록색. 불꽃놀이는 마치 여러 해 동안 서연이의 어둠을 덮었던 하늘을 다시 그리는 듯 했습니다. 작은 소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 설날 전예는 혼자 서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어요. 박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 곁에 누가 있든 없든 더 강하게 서 있을 거란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미숙 씨에게로 몸을 돌려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불안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죠. 마치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때 방금 용서받은 사람처럼요. 불꽃놀이는 계속해서 피어났습니다. 빗줄기가 호수 위로 떨어져 내리며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억의 조각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세 명의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눌 필요도 같을 필요도 없이 그저 부서진 조각들만 남았을 때 머무르기를 선택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할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장 약할 때 떠나지 않을 만큼 용감한 누군가가 있다면요. 이 이야기는 버려진 작은 소녀와 차를 세운 한 남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단 한 사람이 감히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서연이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일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을 영원히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공유해 주세요. 정말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